자, 그러면 이제 3차 역사 결의에서 그 시진핑의 결의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설명을 좀 드렸고, 그러면 솔루션이 문제인 거죠, 솔루션이. 그러니까 그 원인은 어, 역사 결의에서 이제 아낌없이 드러냈던 그 현 상황에 대한 원인 진단은 첫 번째 서방에 있고, 두 번째 지방 정부의 무책임한 개발 뭐 이런 것들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, 뭐 실제 그게 완전 틀린 말을 같진 않고, 어,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이런 문제를 중국이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, 그죠? 자, 그러면 이제 지도자답게 뭔가 솔루션을 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솔루션이 이제 요즘 나오는 게, 원래 시진핑이 이제 그 박사 논문이 그 제목이 까먹었는데, 쉽게 말해서 좀 지역, 그 농촌이 잘 돼야, 뭐 나라가 잘 된다, 뭐 대충 이런 뜻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시진핑이 좋아하는 말 중에 그 생태 문명 뭐 이런 얘기를 하는. 그러니까 생태 문명이 뭔 말인지는 이게 쫙 와닿진 않는데, 뭐 생태 공원 할 때 그 생태를 얘기하는 건가?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. 예. 그 보통 보면 이제 시진핑도 영향을 많이 받은 뭐 이렇게 교수가 있을 것이고,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 스승이라고 할 만한 정치적인 스승, 아니면 또 그 학문적인 스승이 있을 텐데, 그런 사람들이 좀 자주 얘기하는 게, 이게 너무 도시화가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세계 상황에 예, 너무 연결돼 있다는 거지.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, 예를 들어 미국이 뭐 금리 인상해가지고 코스피가 막 한 10% 정도 빠졌다. 10% 20% 빠졌다. 서울 여의도나 이런 데서는 막 이러지만, 갑자기 저기 어디 뭐 농촌 이런 데 가면 그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늘 똑같은 삶이 이어지고 있잖아요. 우리도 그렇잖아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너무 다 도시로 만들어 놓으면 중국 외의 문제에 끄달리게 되고, 중국 외의 문제로 인플레가 생기기도 하고, 중국 외의 문제로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, 그 완충지대로서 농촌이 스펀지처럼 뭔가 그 충격을 흡수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시진핑이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많이 들었고, 그리고 시진핑의 박사 논문에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생태 문명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뭐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?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딱 쉽게 설명이 안 되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비슷한 것 같으면 근데 약간 다르긴 한데, 어쨌든 시진핑은 생태 문명이라는 단어를 특히 올해 들어서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 11월에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죠. 이게 근데 예전에 그 마오쩌둥이 그 한 거 저 그 남방에 보내고 그 중국 역사를 좀 아시는 분, 아까도 설명드린 그 상선하양, 그러니까 그 배우 또 대학생들이 농촌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정치적인 이제 활동 및 모든 거를 좀 하면서 농촌 진영, 그러니까 예전에 그 향촌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.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키우자라고 해가지고, 예전에 그 대학생을 한 3년 동안 1,000만 명을 이제 그 남쪽으로, 그때는 이제 베이징밖에 없었으니까. 그때 남쪽, 지금은 남쪽이 뭐 더 잘 살지만, 베이징을 제외하면 더 잘 살지만, 그때는 이제 남쪽이 그냥 뭐 아무것도, 그냥 농사밖에 없던 시절이었으니까, 거기서 이제 베이징에 배운 대학생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풀뿌리 공산주의,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그 농사도 가르치고 뭐 하면서, 이제 우리 예전에 그 계몽 뭐 활동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공산주의에 이제 사상도 주입을 하고, 이거 했던 게 이제 황선한양이거든요. 뭐 시진핑도 했습니다. 시진핑뿐만이 아니라 뭐 누구냐, 리커창도 갔다 왔고요. 그때 그 소위 말하는 명문대생들은 다 갔다 왔습니다. 우리도 왜 예전에 그 노동운동할 때 대학생인 거 숨기고 막 거기 들어가서 노동운동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덩샤오핑도 이걸 했는데, 덩샤오핑이 이제 집권할 때까지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이게 좀 에라가 있다는 걸 덩샤오핑은 좀 느꼈던 것 같은데, 시진핑은 생각이 좀 달랐나 봐. 시진핑은 차라리 마오쩌둥이 했던 이거를 조금 현대식으로 고쳐서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. 그러니까 가만 그냥
단순하게 생각하면 즉 시골은 뭐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다 도시에 몰려와 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폭발하고 있고 거기서 오는 그 양극화 때문에 사회적 긴장과 스트레스는 커지고 거기서 또 이제 일부 몇 개 기업들 뭐 그러니까 뭐 빅테크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그 취업을 하고 싶어 하니까 또 배운 애들은 또 배운 대로 취업을 못해서 고생하고 또 시골은 또 시골대로 또 고학력자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좀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. 1,000만 명에 이르는 그 대학 졸업생들의 이제 고용 시장을 도시와 농촌을 하나로 통합하겠다. 아, 이건 말은 거룩하죠. 아니 서울과 뭐 지방의 그 고용 시장을 통합하겠다라고 하면 지방 사람들이 이제 뭐 서울로 취업해서 올라가는 기보다는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 시진핑 그 얘기 하는 겁니다. 그냥 어차피 도시에 있어봐야 취업도 안 되고 취업해봐야 그걸로 집도 못 사잖아. 농촌 가가지고 뭐 좀 잘해봐 이런 거죠. 가기 싫어 내가 보내줄게. 여긴 중국이니까 못할 거 뭐가 있어. 이 봉쇄하는 거 보세요.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중국이 어느 수준이냐면 이게 구별로 봉쇄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있는데 강남구에서 이제 그 확진자가 딱 떴어요. 그럼 그래서 강남구가 봉쇄 딱 됐는데 그 시간에 2호선 중에 열차 하나가 강남역을 지나가지고 서초역으로 딱 왔어. 그러면 강남에 있던 사람들이 서초에 내린 거잖아요. 그러면 거기도 서초구는 봉쇄가 아니지만 강남구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지하철 입구를 다 막습니다. 그 정도의 상식밖에 그러니까 봉쇄가 우리처럼 뭐 거리두기 뭐 6시 이후로 2명밖에 안 돼 뭐 어디 나가지 마 이게 아니라 그 정도의 가능한 게 중국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고용시장을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. 중국의 대학생들 중에 1년 안에 취업을 못하면 뭐 어디 그 자기 뭐 어디로 가서 뭐 취업을 하게 한다든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국인데.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마오쩌둥이 했던 하방운동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나오고 있고. 근데 또 재밌는 게 농촌진흥이 그렇다고 딱 뭐 농업을 키우자 이런 것도 아니야. 농업도 있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도시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도시에서 하는 걸 이제 농촌에서 해라 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제 중국에서 가장 성공하면 떠올랐던 사람들이 마윈인데 중국에서 성공해가지고 공산당한테 잠깐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이제 아주 그냥 죽을 뻔했던 사람도 마윈이잖아요. 시진핑 면전에다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상무위원급들 앞에서 규제를 더 풀어야 된다. 중국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 했다. 그 이후로 이제 마윈의 인생은 확 달라졌는데 어떻게 보면 마윈은 성공한 것보다 망한 게 더 드라마틱하지 않냐. 그게 더 중국스럽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마윈이 알리바바를 창업해서 그렇게 부자 된 건 중국 역사상에서 한 40년밖에 안 되는 굉장히 특이한 시절에 있었던 특이한 케이스고 그랬던 마윈도 공산당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쫄딱 망하는 게 굉장히 중국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걸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마윈이 뭘 하고 있느냐? 갑자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OLED나 뭐 아니면 2차 전지 관련 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갑자기 꽃을 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 마윈이 요즘 뭐 하냐면은 이제 그 우리도 네이버 이런 데 가면 그 지방에서 이제 뭔가 홈쇼핑 같은 거 하기 힘드니까 뭐 쇼핑 라이브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 상권 지원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예전에는 홈쇼핑 이런 거 하기는 좀 힘들고 또 수수료도 비싸고 하니까 그냥 그
뭐 쇼핑 라이브처럼 유튜브처럼 해가지고 진짜 거기서 또 팔 수 있게 이런 플랫폼을 지원해주고 하는 게 네이버가 하고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윈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스마트팜인 거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쇼핑몰을 했었으니까 쇼핑몰 통해 가지고 전국에 팔면 농촌에서도 이제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고 여기는 베이징이나 선전보다 집값도 싸니까 그 한마디로 귀농하세요 이거예요. 그러니까 시진핑의 3기는 그냥 귀농의 시대인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단이 나와야 되는 거죠.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집중을 시키고 해서 좀 더 혁신을 해서 알리바바, 텐센트 같은 걸 더 많이 만들어서 이것 중국이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진짜 미국 비슷하게 갈 것인가? 아니면 그냥 그런 애들은 조지고 그런 애들 돼주고 다 귀농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적당히 살면서 이제 그냥 대강 이렇게 뭐 아무튼 뭐 그것도 하나의 뭐 라이프 스타일이긴 한데 그걸 또 강제한다는 게 조금 문제인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농촌에 좀 육성해가지고 대도시 집중을 막고 그래서 대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취업난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등 그 이로 인한 지나치게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출생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농민공들 부동산 규제를 했더니 농민공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겠으면 다 노가다 뛰거든요. 배운 게 많으면 취업을 했겠죠. 대부분 이제 그 농민공이 지금 한 2억 8천 정도 된대요. 그러니까 근데 그 제대로 추적이 안 되니까 그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호적지가 아니고 대도시로 와가지고 그 비농업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노가다죠.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나 이런 걸 나온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그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요즘 우리도 예전에는 왜 학교 다니고 이럴 때 그 돈 없으면 노가다 뛴다 그러는데 요즘은 다 배달 뛴다 그러잖아요. 왜 배달 일은 많은데 건설 일은 거의 없잖아. 일단은 뭐 대학생은 잘 안 쓰기도 하고 건설 현장도 실제도 별로 없어요. 서울이 한동안 건설을 또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그 농민공들이 할 일이 없어. 어. 그러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입에 풀칠하던 게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 뛰는 건데 헝다 망한 이후로 건설 현장이 딱 죽어요. 논팽이가 됐죠. 놀고 그러니까 놀고 싶지 않은 논팽인 거지.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야? 또 이 사람들이 또 그래서 차라리 거기서 유랑민이 돼가지고 치안 문제나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 고향으로 좀 돌아가라. 그리고 또 이 노총각들 어떻게 하겠습니까? 지금 중국에서는 물리적으로 아무리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노총각들이 4,600만 명 정도 있거든요. 하도 이제 그 여아들을 낙태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만큼 노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. 보통 이제 남자들이 가정이 없으면 이제 대부분 이제 위험한 인간이 되거든요.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농촌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좀 조용히 좀 살아봐라. 뭐 이런 얘기. 그러니까 시진핑 연임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은 귀농이에요. 제가 뭐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그냥 귀농인 것 같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그냥 힌트를 준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저는 좀 우리 그 북클럽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. 제가 첫 번째 북클럽을 했던 책이 이제 도시의 승리였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 사람 좀 읽어야 될까 했죠. 우리는 뭐 도시의 승리가 아니고 서울의 승리였기 때문에 그냥 너무 뻔한 답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없었거든요. 근데 미국 좀 되고 중국 좀 되는 큰 대국에서는 도시들이 뜨고 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또 베이징은 이제 워낙 권력의 중심이고 하니까 거기 상수가 되겠지만 그 외의 지역들 그래 성공을 할 때 오히려 더 이거를 더 혁신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강제로라도 기농을 시켜가지고 일단은 이 누적된 문제를 좀 해결을 하는 게 맞는지 느낌상으로는 앞에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. 뭐 혁신이 아무나 됩니까?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데 그렇다고 뭐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져서 후회자들이 늘어난다고 하면
또 그렇다고 또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. 지방 정부는 계속 난리를 치면서 집만 지어야 될 것이고, 그리고 뭐 이미 하늘까지 가 있는 부동산 값은 이제 달까지 갈 것이고, 그리고 고도하게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도시들은 중국 중앙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글로벌 경제에 편입이 되면 통제력도 잃게 되는 거죠.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용인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.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하나 뭐 이미 뭐 지난 10년 동안 그 숨기지 않았던 거 덩샤오핑 지우기는 이제 가소가 될 것 같은데, 장점인 덩샤오핑 시기에 이제 그 우리가 좋아하는, 우리가 좀 익숙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.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.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지도자고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면, 이 취업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?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? 청년 실업 문제가 좀 대두가 되니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건 주로 이제 공무원이나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. 사실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. 민간들은 뭐 뽑으라고 한다고 뽑는 게 아니니까,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를 만드는 게 민간인데, 빨리 만들려면 그냥 공무원을 뽑는 게 더 편할 것이고, 중국은 더 빡시잖아요. 그러면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압력을 넣어서 돈 있는 기업들을 압박해서 사람을 뽑게 푸시를 넣었을 텐데, 오히려 그런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더 때렸단 말이죠. 이게 공동부유 아니겠습니까? 공동부유. 공동부유가 두 가지라니까요.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떠나서 지역별로도 봐야 돼. 그러니까 해변가에 잘 사는 곳과 내륙에 못 사는 곳을 이제 같이 요것도 정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내륙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그 워낙 이런 기업들을 이제 규제를 해서 약간 박탈감 이런 것도 좀 줄이는.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런 걸 좀 재미로 봤습니다. 시진핑 1기 때 그나마 조금 호응을 얻었던 게 부패와의 전쟁을 하면서 중국에서는 감히 건드릴, 아무도 못 건드릴 거라고 생각했던 상무위원 이런 사람들이 막 종신형을 받고 막 날아가는 걸 봤거든요, 사람들이. 그러면서 야 저거 그 뭐 약간 카타르시스? 야 이게 시진핑이 되더니 뭐 뭔가 세상이 바뀌는가 보다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도울 같은 사람도 그런 거 보고 뭐 열광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시진핑을 엄청나게 찬양을 뭐 했던 기억도 있는데, 이제 지금 약간 비슷한 겁니다. 지금은 이제 그때 호랑이 잡기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이제는 민간에서 이제 공동부유를 이유로 이제 그 기업들을 타격을 하니까 기업들도 눈치를 챈 거죠. 이제 앞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. 눈이 안 띄는 게 좋고 몸을 사리는 게 좋겠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, 뭐 알리바바, 텐센트, 바이트댄스, 징둥, 디디주식, 메이터,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실제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, 또 특히 미국의 ADR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감원. 보통 이렇게 되면 감원을 해야 되는데도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사람을 뽑아서 이거 어떻게 나중에 잘라내야 될까 고민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. 이게 경제적으로 생각을 한다면, 시장 마인드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이건 반대의 방향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의 자유 경제 그 자본주의적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경제적 요인보다는 당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. 네, 그 장재님 말씀 주셨는데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방해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기술 발전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기술 도둑질을 이제 그만 못하게 하니까 중국 정부는 차선책으로 선택한 기존 정책이 아닌가요?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과거에는 뭐 그 2018년 이때만 해도 시진핑이 그 꿈이 컸었죠. 그 중국 제조 2025 해가지고 웬만하면 중국에서 다 만들고만 했는데 이제 훔치기가 힘들어지니까 아예 그냥 귀농으로 가게 되는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시진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방향은 귀농 쪽으로 정한 것 같고,
그래서 이런 형태의 취업난이 가속되는데도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중국은 그래도 정치 이념이 그 경제적인 거를 일단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구나.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.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일단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또 문제인데 음,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 오히려 너무 빠져가지고 조금 문제고 이게 좀 장기화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 중국이 또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적극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 중국의 이제 그 상위 100개의 시행업체들,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이제 판매 실적입니다. 어, 53% 빠졌어요. 쫙 빠졌죠. 물론 이때 너무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이거를 빼더라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. 그 상위 100개면 이제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거 사실 저는 중국 중국 당국이 지방 정부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무책임한 대장동식 개발을 좀 그 저지하기 위해서 그 자금의 레버리지 활용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했던 거지 실제 부동산 가격을 좀 의미 있게 빼려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오히려 실제 부동산 가격을 빼려고 했던 한국의 규제는 전혀 먹히지 않았는데 오히려 레버리지만 좀 줄이려고 했던 중국 규제가 그냥 제대로 먹힌 것 같다는 거죠. 뭐 일단은 첫 번째가 뭐 일단은 우리로 치면 이제 GS건설 같은 데가 그냥 쫄딱 하루아침에 망한 게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컸을 거고요.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었죠. 오히려 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니까 규제가 점점 더 안 먹히고 규제가 조롱을 받는 게 됐지만 그 중국은 오히려 생각보다 너무 효과가 먹혀서 지금 중국 당국이 당황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걸 또 본격 부양을 하기에는 그 레버리지를 줄이려고 했지 다시 또 그렇다고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. 좀 애매한 거죠. 그리고 또 지금 와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또 정책 수단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거는 그 규제의 영향보다는 그냥 수요가 확 갑자기 죽은 거거든요. 그럴 때 수요가 줄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뭐 은행들 우리로 치면 이제 LTV나 아니면 양도세 이런 거를 건드리기보다는 그냥 이제 비용 자체를 줄여가지고 다시 이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지. 이게 그게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를 좀 명시적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4월 19일부터 조금 우리 코스피가 조금 더 빠졌었는데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위안화가 또 강세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확 절하로 갔고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중국 국채보다 미국 국채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금리가 더 높아져 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된 겁니다. 원래 중국이 더 높았는데 이제 미국이 더 높게 됐죠. 그러면 이제 시장은 이제 두 가지 의심을 하기 중국 정부가 부양 의지가 약하다라고 시장을 또 판단하기도 했고 또 이 상황에서는 중국이 또 뭔가를 또 국채를 더 늘리고 한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게 나오면서 위안화가 이제 그 지금까지 강세 유지를 버티던 거를 이제 그냥 놓아버렸던 거고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1260원까지 터치를 하는 것도 그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갑자기 또 금리 인하를 하면 좀 명시적으로 한다면 좀 세게 한다면 시장의 예방을 조금 엎을 정도에 좀 세게 한다면 위안화 약세를 더 약세를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인 거죠. 그런 것도 고민이고.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거냐면 일단 뭐 지방 정부나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줄이는 거죠. 기준금리를 인하 못하겠으면 가상금리를 줄이는 건데 중국은 뭐 은행들이 사실상 국영 기업이니까 은행들이 조금 이제 비용을 좀 줄이면 그 마진을 좀 줄이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어 지금까지 문제대로 좀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타협을 통해서 지역별로는 좀 이제 그
그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을 지역별로 좀 하나. 우리도 뭐 투기 지역, 무슨 지역 막 나누듯이 중국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을 조금 풀던가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폭이 낮았던 지역 쪽으로 좀 풀어서 약간 자극하는.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풀었다가는 확 터질 것 같은 데는 이제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미세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.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래서 참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. 고민이 있는 게 일단은 중국이 이렇게 제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를 정치적인 이유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양책은 세게 나올 것이다. 그래서 올해 제가 그 미국보다 중국이 차라리 나올 수 있다는 거의 첫 번째 논리가 경제가 좋아서기보다는 이제 부양의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양이 생각보다 좀 나올 수 있고 근데 또 반대로 경제만 놓고 보면 본격적으로 부양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. 그런데도 중국은 정치적인 판단을 올해만큼 할 거예요. 적어도 올해는 원래도 그랬지만 올해만큼은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것 같아서 부양책이 결국에는 좀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눈치 보기가 있고 하더라도 시장 입장에서 좀 시원한 맛이 없다. 이런 상황인데 좀 가면 갈수록 이 압박이 커질 거니까 결국에는 좀 부양을 조금 더 세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.